3. 직업과 자기 발견에 있어서의 우회. 윤희상. 벌써 임시 정치 기구들이 있었고 정당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저항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물론 망명지에서의 일이었죠. 그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서 돌아왔으며 상하이 임시정부도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건설되고 있었어요. 나도 참여하고자 했어요. 해방 직후 나는 공산당 사무실을 찾아갔죠. 나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나는 한국이며 애국자요. 음악가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치가는 아니나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국가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회주의 정신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나는 정당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사무실의 간단한 자리에 앉혔어요. 나는 늘 신문을 읽었습니다. 여러 정치적 당파들이 서로 대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과격하고 보다 진보적인 경향을 띄었으나 이미 아주 민족적인 정당과 양립하고 있어서 그들은 반목하기 시작했지요. 적대적인 분위기가 나라 안에 팽배했어요. 막 해방이 된 우리 민족은 이제 내부에서 서로 적대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환멸을 느껴 곧 정치에서 손을 떼고 통영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어요. 당시 많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망명지와 일본 감옥 등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통영예술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린저. 그때 당신이 경험한 것들을 나도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서 줄곧 겪었어요. 조금 다르긴 했지만요. 우리의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은 전부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남아 있었죠. 그들은 독일의 평화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예술단체를 설립했고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한 책임을 공동으로 느꼈죠. 그러나 다른 질문이 있어요. 통영지방은 적어도 90%는 일본인들이 중심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그들의 것이었고요. 관직에 있던 일본인들에게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윤희상.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찰서였는데 사방에 일본인 경찰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아직 소환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일본인들과 협력했던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에 도망을 했지요. 두려웠으니까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자신의 행정기구, 우리 자신의 시장, 우리 자신의 경찰서장을 원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력으로 강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은 자기 방어전선을 만들어서 일본인들을 무력으로 내몰았어요. 그들은 반항하면서 한국인들을 마구 죽였지요. 그것이 대중 봉기의 신호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경찰서로 몰려가 그곳을 점령해버렸고 친일파였거나 밀고자였던 한국인들, 특히 해를 많이 끼쳤던 한국인들은 체포되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류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들을 사형에 처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조용한 민족이에요. 아다시피 우리는 천년 전부터 침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당하기만 하거나 분노가 폭발하면 사나워질 수 있는 민족이죠.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조용한 것에 대해 당시 우리들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열렬하게 옹호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본인들이 통영에서 군사적인 반격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이 계획은 곧 발각되었고 시내에 있는 모든 확성기에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인들을 무력으로 체포했는데 그들은 발광적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댔어요. 잠깐 동안의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은 후퇴했지요. 이틀 후 미군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먼저 미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아직 혼란스러웠고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임자 없는 집, 직장, 재산을 차지하려 들었어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고요. 한편에는 공산당이, 다른 한편에는 국수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린저. 당신도 그랬어요? 윤희상. 나는 어느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다만 문화단체에만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혼란에 빠져버렸는데 문화의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고 현실과 정치였으며 경제 문제였어요. 내게도 과제가 생겨났고 일본으로부터는 한국인 꼬마들과 젊은이들이 돌아왔지요. 대부분이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로 부산에 도착해서는 홀로 버려졌어요.
그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그들을 맡게 되었는데 돈은 없었지만 미군들이 우리들에게 트럭을 넘겨주어 그것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았지요. 강제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닦아주고 옷을 입혀 주었으며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들은 한국말을 소중히 간직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이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을 서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데려가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섬에는 비어있는 커다란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아름다운 섬에 어린이들의 낙원을 세우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아이들은 남아있질 않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바다를 헤엄쳐 되돌아갔는데 그들은 그렇게 외딴 곳에서 규칙적으로 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섬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가까운 섬에는 시립수용소, 기숙사가 있는 학교, 고아원 등이 있었어요. 나는 그곳으로 가서 많은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지요. 나는 그 수용소의 관리자가 되었고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했어요. 수용소를 관리하고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양육하기도 해야겠죠. 어린이들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줄 몰랐으며 모든 면에서 정말이지 불량했어요. 그들의 연령층은 6세에서 18세까지 다양했죠. 시당국에서 보조를 해주었고 미국인들은 생필품을 대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늘 봉봉이나 사탕 그리고 가루 우유만 가져왔어요.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선이나 쌀과 같은 단백질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물물 교환을 해서 그들을 어느 정도 잘 먹일 수가 있었어요. 난 그들과 똑같이 지냈는데 밤에는 그들처럼 방바닥에서 잤어요.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아팠는데 몇 명은 나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데려가야만 했으며 또 어떤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했어요. 나는 언제나 그들과 조용히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때로 나는 특별히 말을 안 듣는 이런저런 몇몇 아이들과 숲으로 산책을 나가지요. 가을에는 코스모스, 여름에는 장미, 백합들이 숲에 가득가득 피어있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 바람이 불면 땅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돌고 아이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젖으면 대개는 흉금을 틀어놓아요. 이따금 나는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동화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들과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낮에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정원과 숲에서 일을 해야 했고 나는 그들에게 돌아가신 그들의 양친의 가정을 대신해 주려고 애를 썼지요. 나는 늘 행복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들었어요. 린저, 스위스의 페스탈로치는 당신처럼 나폴레옹 전쟁 후 어린 고아들을 모아 양육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는 이들을 위해 본래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희생시켰지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어요. 당신도 아시죠? 사람들이 그를 중상모략했어요. 윤희상, 알아요. 나 역시 사람들이 중상했어요. 우리 고아원에는 교사로 고용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아저씨가 시 행정직에 있었고 우리 집은 그의 간섭을 받았었죠. 그는 자기의 조카를 우리 집의 관리자로 만들고 나를 내쫓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자는 내가 사탕과 가루 우유를 판매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나는 다만 물물 교환을 했을 뿐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분명히 밝혔죠. 그는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포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남아있어야 했을까요? 둘 다 내게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는 숙소의 문을 열었어요. 나는 혼자였는데 문득 내가 실제로 미제 생필품들로 이익을 취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생각에 놀라 나는 내가 여기 남아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심각해질지도 모르며 곧 도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요. 나는 사직서를 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나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취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바로 내 후임으로 임명된 그의 조카였지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린저, 그때 음악은 어땠나요? 윤희상, 음악. 나는 건강하질 않았어요. 폐결핵에다가 좌골신경통으로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또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일자리를 찾아 1948년에는 통영여자학교의 음악선생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30살 때의 일이에요. 그러나 난 곧 부산교육대학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음악 주임 교사가 되었지요. 합창단과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나는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의 사중주를 연주했고 계속해서 좀 쉬운 하이든과 베토벤의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음악회 준비를 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고 이제 시작이긴 했지만 마침내 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었죠. 나는 다시 작곡을 했어요. 노래와 현악 사중주였어요.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정말 많은 피를 토하고야 말았어요. 그리고는 극도로 쇠약해져 병원으로 실려갔지요. 나중에 사람들 하는 말이 의사가 나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대요. 나는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거의 의식불명 상태였고 눈을 뜬 채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은 나를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요. 린즈, 당신이 어떤 신에게 기도했는지 물어도 되겠죠? 윤희상, 기독교의 신이었어요. 린즈, 당신은 회복되었나요? 윤희상,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새로운 결핵약을 구했어요. 2주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집으로 왔어요.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석 달 만에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우리에겐 의료보험도 실업수당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나는 다시 부산에 있는 학교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은 시작이 되었지요. 나의 미래의 아내인 수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같은 학교 교사였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22살의 양갓집 교수였는데 아버지는 은행원이었죠. 우리는 곧 결혼을 하려 했으나 수자의 집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나의 경제적 형편이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나는 결핵 환자였고 말이죠. 그러나 수자는 결국 자기의 뜻을 밀고 나가 우리는 결혼했어요. 린즈, 한국 전쟁이 발발한 해로군요. 윤희상, 몇 달 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1월에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평화로웠지요. 수자의 가족은 부산의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고 싶어 했어요. 손님이 400명이나 되었었지요. 당신은 웃겠지만 우리는 양식으로 옷을 입었는데 수자는 하얀 웨딩드레스와 면사포를 썼고 나는 턱시도를 입었지요. 그래요.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급속하게 유럽이나 미국화 되어버렸어요. 친구들은 내가 작곡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축제였어요. 그런 다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수자는 곧 임신을 했고 6월 25일 놀라운 일이 터져버렸어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죠. 학교에 있을 때 북한이 서울을 침입해 들어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듣게 되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전포고도 없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도 북쪽 경계선에서 사소한 적대 행위가 있었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져 오기는 했지만 전쟁이라니. 이승만 대통령은 늘 우리 군이 언젠가는 이북에 진입할 것이라는 말을 해왔지요.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그들에 대한 위협으로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그를 앞질렀던 것이었고 전쟁은 이북에서가 아니라 이남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북군은 이남으로 물밀듯 밀려왔고 새로운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매시간 몰려갔습니다. 린즈, 당신들은 저항을 하지 않았나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윤희상, 이남의 우리들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전쟁에 대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북군은 어느새 대구까지 쳐들어왔고 그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우러 왔지요. 린즈, 그동안에 서울과 또 다른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당신들은 어떻게든 싸워야만 하지 않았어요? 윤희상, 네, 절망적이었을 뿐 아니라 조직적이지도 못했어요. 젊은이들은 물밀듯 남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북군을 막기 위해 맨주먹으로 이북의 전차에 달려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항구 도시인 부산만이 점령되지 않았는데 부산은 거기까지 후퇴해온 한국 군인들에 의해 사수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고 나는 군에 입대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린즈, 두려웠다고요? 당신이 두려웠다고요? 윤희상, 나는 일본의 침입에 대항하는 전쟁이라면 기꺼이 참여했을 테지만 동족 간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정말이지 같은 민족끼리의 이런 무시무시한 살육을 강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젊은이들을 징집하기 위해 헌병이 오면 나는 숨었습니다. 생활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지요. 학교는 문을 닫았고
나에게는 돈이 없었으며 수자는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었고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군악대장이었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나는 그가 의뢰한 노래 작곡을 했고 군악단과 군합창대에서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 점령 지역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그렇게 해서 생활의 방편을 얻었어요.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얼마 안 가서 군악단도 없어지고 자연히 생활 방편도 없어졌지요.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 있었는데 그들은 배를 사서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고 부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죠. 그러나 나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헤엄을 칠 수만 있었다면 일본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남아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1950년 11월 수자의 진통은 머지않아 시작될 터였지만 우리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말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약도 석유도 양초도 물을 데우고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땔감도 없었어요. 병원은 부상당한 군인들로 가득했고 산파는 근처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지요. 린즈, 당신의 부유한 친척들은 그때도 일본에 있었나요? 윤희상, 알다시피 그들은 국내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었고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지요. 11월 29일 저녁 나는 먹을 것과 땔감을 부탁하려고 친구를 찾아갔으나 그는 집에 있지 않았어요. 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어두울 때 태어날 것만 같았어요. 한 번 더 가보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집에 없었어요. 밤에는 그렇게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어떻게 하겠어요. 수자를 안고서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갔지요.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린즈, 아이가 밤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윤희상, 나는 탯줄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마련했지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침이 되었고 그때까지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때 수자의 아주머니가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되었고 그녀가 곧 수자의 어머니와 산파를 우리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쌀도 가져다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은 밝은 때 세상에 나왔습니다. 친척의 축복과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였죠. 린즈, 당신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청이라고 불렀는데 당신이 쓴 오페라인 심청이를 모방해서 붙인 건가 보죠? 윤희상, 아니 정이에요. 고요하고 맑은 물의 상태를 말하지요. 그것은 한자로 고전 문학 속에 종종 나오는 이름이에요. 린즈, 그리고 전쟁은 3년이나 더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어떻게 지냈는지요? 윤희상, 생활은 점차 정상적으로 되어갔어요. 학교 문이 다시 열렸고 나는 다시 교육대학의 음악 교사가 되었고 유럽 음악사를 강의했지요. 린즈, 지금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나는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북한을 점령해 한국을 다시 통일하여 민주화시키는 일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을 거라는 내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중공과 소련은 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지만 중공은 북한의 진주에 있던 한국군에 대해 기습을 함으로써 간섭을 했습니다. 윤희상, 그때 최고 사령관의 메가드는 만주까지 쳐들어가려고 했으나 트루만과 그 뒤를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는 전쟁의 확대를 두려워했어요. 소련의 간섭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분단과 휴전 경계선이 남게 된 것이었지요. 린즈, 당신의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은 어떻게 계속되었는지요? 우리는 지금 1953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1956년에 유럽에 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윤희상, 나는 서울로 갔어요. 서울은 완전히 파괴되기는 했어도 어쨌든 수도였으니까요. 나는 몇몇 대학의 강사가 되었고 작품도 공연했지요.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영화 음악도 썼어요. 얼마 동안 나는 한국 작곡가 연맹의 상임위원으로 있었는데 거의 모든 작곡가들이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그 연맹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어요. 우리는 철저한 반공산주의자들이었고 또한 정치적인 노래를 썼지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순수한 예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린즈, 이 기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나요? 윤희상,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을 많이 해야만 했지요. 당시 우리의 둘째 아이인 아들 유경이가 태어나 편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1956년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상인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는데 작곡가에게 수여되기는 처음이었죠. 나는 기뻐했어요. 그러나 작곡 기법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내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유럽에서만이 나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었지요.